이제 좀 기도를 하셨었어요. 막 이렇게 놀다가 가서 기도 시간 됐네 하고 기도하고 와서 뭐 보드카 먹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또 잠깐 기도하고 와서 막 보드카 먹고 이랬어가지고 뭔가 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그동안 월드 클로즈업을 100회 넘게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곳도 저희 월드 클로즈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라들인데요.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은 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두 분 다 이제 처음 뵙고요. 화면에서만 뵀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교수님? 예, 저는 현재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러시아 유라시아학과라는 곳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제 한국 생활 11년 차. 11년? 네, 11년 차 방송인 오네개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이 그냥 네개야 이렇게 부르는데 네개씨, 뭐 네개님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그런데 원래 이 오네게라는 이름이 이름 전체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국 와서 새로 지은 이름 아니신 거죠? 네네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딱 세 글자로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에 어울리게 딱 세 글자 부르게 된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풀네임은 거의 잘 부를 일이 없는 건가요? 한국에 와서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신분증에만 떡하니 있고 쓸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들네임이 있어요? 보통 이제 퍼스트네임하고 라스트네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다 미들네임을 좀 갖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이제 구조가 좀 러시아랑 비슷해가지고. 네. 일단 먼저 중앙아시아 하면 되게 브로드한데 어떤 곳인지 교수님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중앙아시아라는 단어,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게 학자마다 정의가 돼 있고 시대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얘기할 때 우리가 중앙아시아 할 때는 주로 구소련에 속해 있던 5개 공화국, 중국과 코카소스 산맥 중간에 있는 5개 공화국을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협의의 좁은 범위의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란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9위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가 이제 한 3천만 명 되는 인구 대국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작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그래서 인구 한 1,000만 명이 되는 가스의 엄청난 산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르기스 공화국 혹은 키르기스탄,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네 국가는 그 명칭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카자흐, 우즈벡, 키르기즈, 투르크멘, 요 네 민족은 기본적으로 투르크족에 속하는 민족이고요. 그 민족이 중심이 된 국가가 이 네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투르크족이 아닌 국가가 바로 타지키스탄의 타지크 민족입니다. 그 타지크 민족을 중심으로 된 국가가 바로 타지키스탄으로서 이렇게 5개 공화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처럼 국가 규모도 크고 또 부유한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처럼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도 작고 고지대에 좀 척박한 지대에서 사는 그런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런 국가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5개 나라가 5가지의 색깔로 있군요. 사실 지도를 보면 위치가 말 그대로 중앙이죠. 딱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르지? 이런 느낌을 맞습니다. 참 많이 갖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역사가 이제 중국이나 유럽의 정주사회,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아마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지만 사실상 뭐 잘 아시다시피 몽골 제국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뭐 특정 시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지역은 물론 서로 잔혹하게 몰살하고 뭐 학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어떤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려있는 지역이어서 서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인정되면 계급이나 신분이나 성별 차이에 크게 상관없이 등용하고 또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워낙 기후 조건이 척박하고 환경이 잘못하면 굶어 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잘 조화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시기입니다만은 몽골 시대에 유럽에는
중세시대의 그 끔찍한 막 마녀 사냥, 십자군 원정, 같은 기독교끼리도 서로 죽이고 그런 시대였는데 네. 바로 똑같은 시대 중앙아시아에서는 예를 들면은 몽골 제국 하에서는 뭐 많은 그 종교들이 한꺼번에 같은 도시 안에 같이 섞여 있기도 하고 조화롭게 그냥 공동체를 그렇죠. 형성하면서 살았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그런 시대도 있고 안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양쪽의 문명과 종교와 모든 것들이 여기서 융합되고 혼합되고 또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원혁의 씨는 네. 중앙아시아 하면 그게 또 학술적인 거냐 뭐냐에 따라서 문화에 또 다 다른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태어나시고 예, 오랫동안 살아왔던 네네.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하면 어디까지예요? 저는 보통 중앙아시아면 뭐 스탄이 들어간 나라들이라고, 네,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스탄이라는 것도 그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파키스탄 말고 네네. 밀접돼 있는 아까 5개국 말씀하신 네. 그쪽을 보통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CIS라고 네. 그 CIS에 들어가는 국가들을 이렇게 묶어서 또 얘기를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네. 물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완전 유럽 쪽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소속이 돼 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스탄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네. 파키스탄은 약간 좀 네, 별도로 하고 뭐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스탄이라는 단어가 예. 이게 땅이라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페르시아어로 스타는 이제 어느 땅, 지역 이런 뜻인데요. 페르시아.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 투르크적인 문화도 있지만 네. 이 지역은 페르시아적인 문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고요. 네네.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이 지역은 페르시아 문화권이 덜하고 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같은 지역은 페르시아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소그드니를 비롯한 수많은 페르시아계 왕조들이 이 지역까지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 지역에는 페르시아적인 문화가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스탄이라는 말도 페르시아어에서 이제 기원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스탄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그러면은 우즈벡인들의 땅, 네. 뭐 카자흐스탄 그러면 카자흐인들의 땅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스탄의 앞에 붙는 게 항상 또 그 민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약간 오해를 좀 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탄이 이제 하도 사람들 막 헷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카자흐스탄에서 예전 정부에서 이 스탄을 아예 그냥 없애자. 예전에는 이제 카자흐 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뭐 카자흐국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이탈리아, 뭐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좀 카자키아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실제로 법안이 그게 그 제안이 됐었는데 반려됐어요. 그 통과를 못했어요. 아 근데 법안까지 제안됐다는 건 꽤 심각하게 논의가 됐다는 뜻이네요. 네. 오.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바꾸려면은 네. 모든 거를 공식 다 문서부터 해서. 문서부터 그 아예 그냥 외교적인 그런 것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그냥 카자흐국이라고 뭐 한국, 중국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재밌네요.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요. 이 스탄이라는 말이 어쨌든 간에 이제 낡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가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 국가로서 탄생하기 위해서 저런 유사한 노력들을 한 나라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나름대로 성공한 나라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키르기스탄이 네.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아 공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바꿔달라고 좀 국제적으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키르기즈 공화국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익숙한 대로 그냥 키르기스탄 하지만 그 스탄이라는 걸 하여튼 뭔가 이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좀 같습니다. 올드에서 좀 버리고 싶어. 예, 약간 그리고 벗어나고 어쨌든 싶어. 뭐 소련 때 독자적인 국가로 오래 있지 못하고 네네. 그 옛날 말을 그대로 썼으니까 그 단어를 소련으로부터 벗어났고 네.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서 좀 뭔가 이 상징적인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그런 거랑 됐잖아요.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거기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이제 키르기스 리퍼블릭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네. 옛날 말대로 그냥 또 부를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스탄이라고 이름 붙이고 뭐 우리는 그냥 다 비슷한가 보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나라마다 너무 특징도 다르고 있을 그렇죠. 텐데 예. 실제로 또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좀 현지인으로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아. 네. 일단 카자흐하고 아까 그 키르기스탄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카자흐랑? 비슷하고 문화나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어로 누가 저한테 말 걸거나 그러면 한 60% 정도는 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어도 좀 유사하고 비슷한데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우즈벡이나 이렇게 뭐 타지키스탄 이쪽이랑은 또
좀 장르가 달라요. 어. 여기는 약간 문화 자체가 좀 약간 페르시아계, 뭐 아랍계 이쪽 문화가 좀 강하고 그리고 아까 키르기즈 가작은 좀 약간 튀르키예계 문화가 좀 많이 강하고 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위에 바로 러시아랑 붙어 있어서 네네. 그 러시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음.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도 거의 한 국민의 20% 정도 돼요. 그 러시아의 민족이. 그래서 그냥 카자흐스탄은 지역별로 닮은 그게 다르다. 네. 북쪽 사람들은 실제로 생긴 것도 달라요. 저도 북쪽인데 아, 네네. 약간 깨알 어필을 재밌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외국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거나 타타르 민족이거나 카자흐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카자흐스탄 가면 외국인이고 한국에서도 외국인이고 그냥 어딜 가나 그런 화성을 가야 될까 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네. 우즈벡하고 좀 진짜 생김새도 신기하게 이게 많이 닮았어요. 이게 기후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환경 영향을 미치죠. 네, 환경하고 이제 뭐 문화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 뭐 사람들이 추구미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북쪽은 좀 네. 약간 러시아의 뭔가 서양 문화 이런 게 좀 강하고 네. 남쪽은 약간 뭐 이슬람 문화 이런 게 좀 강하고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카자흐 키르기즈는 비슷하고 네. 나머지는 약간 좀 지역별로 좀 다르게. 얼굴을 이렇게 딱 사진을 보면서 비교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근데 말씀하셔가지고. 교수님 카자흐스탄 가보셨죠? 예, 많이 가봤죠.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 안 닮았죠? 저는 진짜 타타르나 아니면 러시아 혼혈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닮았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약간 몽골계 쪽에 저희 부모님도 네. 저랑 다르게 생겼어요. 아 이거는 좀 그좀 다른. 말씀하신 김에 그 국가별로 약간 민족 구성? 예, 이걸 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예, 예. 이 지역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카자흐와 키르기스 민족이 좀 유사한데 네. 그 민족이 이제 주로 유목 문화권이라면 유목문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상당수의 또 국가들은 농경, 정주 문화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가 예. 완전 다른데 농경과 그렇죠. 유목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 지역이 뜨겁다 보니까 네. 여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카자흐스탄은 아마 아스타나 같은 경우 영하 40도, 50도까지 맞아요. 떨어지거든요. 정말 천차만별의 계절이 있고 밑에 네. 지역에서도 산악 지역은 막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민족 얘기로 넘어가면 카자흐스탄은 독립할 당시 카자흐 민족 자체가 과반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대거 네. 카자흐 민족 귀환 운동 결과로 네. 약 70% 가까이 지금 카자흐 민족이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네.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러시아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어. 또 이 러시아인들이 이 러시아랑 합병하는 뭐 그런 운동을 벌일까봐 굉장히 민감해서 일부러 수도를 아스타나로 옮겼던 이유도 하나도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뜻인가요? 원래 남쪽이 알마티가 있었는데 네. 행정 수도를 아스타나로 일부러 그 북쪽으로 러시아인들이 옮겼어요. 많이 모여 있는 북쪽으로 아, 일부러 북쪽으로. 예, 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데요. 네네. 그 이유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좀 많이 있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카자흐스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안에는 이제 그 유명한 세계 유산들이 있습니다.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같은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은 페르시아 문화권에서 만든 그러니까 타지크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우즈베인들도 나중에 같이 네. 열심히 했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게 그 페르시아 계통의 타지크인들. 5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타지키스탄의 주요 민족인 타지크 민족만이 페르시아계거든요. 원래 이들이 이 부하라 사마르칸트 같은 그 지역을 원래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위에 이제 투르크족들이 내려와서 우즈베크인들과 지금 타지크족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민족 간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온 적은 많지 않지만 그 문제가 하나 좀 있습니다. 또 네. 하나 중요한 거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국가든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또 특징이 있죠. 고려인들이 주로 사는 데가 우즈벡, 카자흐. 원래 우즈베키스탄 제일 많고 카자흐스탄 두 번째인데 지금은 우즈벡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많이 이주해 갔고요. 아, 그래요? 카자흐스탄에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18만 정도, 13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뭐 이주한 배경이 아,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극동에서 일제시대 때 강제로 이주된 건 네네네. 아실 거고 네.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각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즈베키스탄은 인구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21세기에 맞는 그런 자원이 별로 없었어요. 인구는 비해서. 근데 네. 카자흐스탄은 다행히도 석유가스가 엄청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네. 또 대외 개방을 통해서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제일 잘 사는 중앙아시아에서는 뭐 1인당 GDP나 GDP 전체 규모나 네.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됐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상대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 이유도 네. 그런 이유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를 여전히 썼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빠르게 우즈베크어만 쓰는 정책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은 평생 동안 러시아어를 써왔는데 네. 갑자기 우즈베크어를 배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살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카자흐 민족들이 더 이렇게 물론 우즈베크 민족도 차별 안 하지만 차별하지도 않고 워낙 카자흐스탄의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 민족이 처음에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죠. 물론 네. 카자흐스탄만 간 건 아니고 우리나라나 뭐 러시아로도 많이 갔는데요. 근데 어쨌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5개 나라가 각각 고유의 자국 언어를 쓰는 거죠? 아, 네. 네. 각각 각국의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어를 이제 병용하면서 네, 이제 네, 네. 쓰는 게 많은데 근데 원래 이제 한 소련이 붕괴하고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다 이렇게 러시아어를 잘 썼는데 네. 조금씩 이제 독립국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만의 뭔가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해서 아예 그냥 러시아어를 그냥 쓰지 말자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 뭐 그리고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어의 그 키릴 문자 있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그 키릴 문자를 아직까지도 쓰는데 네네. 우즈베키스탄은 그걸 아예 라틴어 문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비슷한 부분들이 원래는 공통점이 되게 많았는데 조금씩 각자만의 색깔을 좀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우스운 일도 있었어요. 네, 어떤 거죠?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갔을 때 막 문자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키릴 문자에서 다 자기네 말의 표기를 네. 영어 그 라틴 문자로 한 거예요. 우즈벡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내가 외국인 거 뻔히 아는데 저거 여보게 저 뭐라고 쓰느냐고 우즈벡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평생 동안 키릴 문자를 배워왔는데 네, 네. 갑자기 바꾸니까 나는 하나도 답답하다. 나는 우즈벡 사람인데 네네. 우즈벡어를 모른다. 그럴만하네요. 네, 그런 일이 네.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이미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쵸, 그쵸. 지금은 이제 뭐 그러나 여전히 이 모든 국가가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라고 해서 카자흐 민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130개 민족이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130. 예, 네. 이 민족 간 소통 언어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도 러시아어를 맞아요. 예,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오은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에 따라서는 빨리 그 자기 민족화 모든 그런 정책을 쓴 나라들은 최근에는 러시아가 안 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지리적으로 영향을 맞아요. 서로 받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종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다 네, 심지어 네. 생김새까지. 예. 네. 그러면 종교 얘기, 그러니까 이슬람이 주된 종교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비율이 또 각국마다 다를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선지 장군 얘기 나오면 아마 살짝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이 등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마미야 왕조 8세기 정도에 네. 대대적으로 이제 동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해서 아직은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지만 이란, 그러니까 네. 페르시아 제국도 빨리 이슬람화했고 네. 또 그 페르시아 제국 영향하에 있었던 중앙아시아까지도 들어왔고 네. 심지어는 당나라와 충돌하기에 이르렀죠. 네, 그때 네. 당나라 짐으로써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문화 교류가 있었다는 아마 그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 예. 네. 예, 아무튼 당나라가 좀 더 서쪽으로 올려다 이제 실패한 케이스인데요. 어. 아무래도 중앙아시아까지 침략을 하려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랫동안 못 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럴 정도로 이제 이슬람이 파죽지세로 네. 개종을 시키면서 들어왔고요. 이슬람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뭐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제 아랍 지역에서부터 가장 멀고 또 침략적인 과정 속에서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유목지대 같은 경우는 특히 더더욱 이제 그 개종이나 전파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랍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비해서 이슬람의 전파가 상당히 늦은 편이었고 네. 네. 독특하게도 이 이슬람 문화권 중에서 가장 빨리 이슬람 개혁 운동을 펼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슬람 개혁 운동이요. 예, 이슬람 이제 제국주 시대에 네. 이제 많은 이제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랑 비슷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낙후됐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네, 네. 그 개혁을 열심히 펼친 나라들이 이 중앙아시아에서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 타타르 사람들이 주로 내려와서 네. 원래 러시아 안에서 타타르 사람들이 살았는데 러시아 내에 있는 타타르 국가들이 멸망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개혁 운동을 펼쳐서 굉장히 일찍 여성의 교육권이라든지 또 종교 교육이 아니라 네. 이런 대중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세속화된 이런 영향도 있었고 제일 큰 거는 이 지역에 결국 이제 좋든 싫든 70년 동안의 소련 치하에서 굉장히 그 반종교적인 교육, 네. 그다음에 세속주의적인 어떤 네.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여기서 정착이 되었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 70년이 더더욱.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이슬람 원리주의나 이런 것들이 발붙이기 어렵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부활시키고자 하지만 어떤 극단주의나 보수적인 급진적으로 네. 그런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대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 네. 히잡 쓴 사람도 있지만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도 많고요. 섞여 있습니까? 예, 뭐 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뭐 속으로 뭐라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터치도 없고 굉장히 다양하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그런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분위기?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지금 없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는 어쨌든 그 이슬람이 계속 이게 전파돼서 각국에 영향을 미쳐서 자리를 잡긴 잡았지만 그렇죠. 중동의 어떤 그 원리 원칙대로 하는 그것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도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뭐 이슬람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조금은 좀 달라요. 그 카자흐스탄은 이제 K 무슬림이라고 네. 앞에 이제 카자흐스탄은 K니까 네, 그러니까 네. 코리안 아니고요. 코리안 아니고. 네, 네. K 무슬림이라고 장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뭐 술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맛있게 되게 삼겹살도 요즘은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하고 이슬람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K 무슬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좋다. 네, 좋아. 그래서 네. 약간 그렇게까지 막 종교의 색이 막 이렇게 진하게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실제 사례로 네. 저희 그 할머니도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로 많이 갔었는데 네. 그때 크게 이제 잔치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이제 좀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뭐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 되면 맞아요. 하는 시간 되면 기도. 기도하는 거. 네. 근데 막 이렇게 놀다가 가서 기도 시간 됐네 하고 기도하고 와서 뭐 보드카 먹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기도 시간 됐네 가서 또 잠깐 기도하고 와서 네. 막 보드카 먹고 이랬어가지고 뭔가 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슬람 하면 뭔가 되게 보수적이고 이런 네. 느낌이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을 것 같고 이런데 그쵸. 막 일단 먹지 할머니 말라는 사람만 거. 보더라도 전혀요. 굉장히 포용적이다. 네. 아니 저는 예전에 어떤 중동 갔는데 정말 아예 술을 안 파는 거예요. 두바이를 갔었는데 그래도 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안 팔고 호텔에 갔더니 그 마트가 있는데 그냥 술이 있어서 이렇게 턱 집었거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했더니 0%. 그러니까 완전히 와인, 위스키 잔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0%더라고요. 거기는 무조건 40도 이상. 무조건. 그 이하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무조건 50도 이 정도. 네, 보드카 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그쵸. 어쩔 수 없이 따뜻하게 맞아요. 만들어야 되는 상황. 네. 혹시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소련 시대 때 겪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영향일 수도 있고 한데 네. 우리 민족의 문화를 좀 다시 찾자라고 하는 이제 속에서 약간은 오히려 젊은 층이 종교에 좀 이렇게 깊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요? 잠깐 논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느 최소한의 히잡도 안 하고 다닌 그냥 일반적인 국가 같았는데 조금 젊은 층 중에 약간 그런 걸 지키는 사람들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보수적인 아니든 자신의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 보니까 그걸 되살리다고 하다가 더 빠져드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약간 논쟁이 됐었고 그 IS 같은 그런 데 참가한 사람들 중에 예전에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제 이 중화사 출신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전체적으로 중화사뿐만 아니라 좀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피하고 싶은 거는 중동이라고 해도 그 극단적인 어떤 좀 보수적이고 그런 데는 사실은 오히려 전체 이슬람 문화권에서 소수예요. 소수겠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뭐 모로코, 뭐 알제리 그런 데는 거의 뭐 완전히 자유롭고요. 또 터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중화아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중동에는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여긴 아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좀 적은 편이고 중화아시아는 중화아시아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특색을 갖고 스스로가 이렇게 과격화되는 거를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중앙아시아는 이제 특히 예전부터 샤머니즘이랑 약간 무속 신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뭐 이슬람교가 들어왔다고 해도 본인의 그 특색을 버릴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슬람교라고도 하지만 막 약간 돼지 동상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기운이 들어오고 이런 거 믿고 막 무당을 찾아가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도 무당은 있습니다. 그래요? 무당이 있고 막 이렇게 점치고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네. 그 어떤 애기인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아기 보살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엄청 전국적으로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가면은 막 이렇게 하고 막 굿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 애기한테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면은 이제 불임한 사람은 임신도 하고 이렇게 암 환자들은 또 치유를 받고 그다음에 네. 막 그러니까 재소문이나 재물운 이런 것들이 다 풀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애기의 이제 부모님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고 방송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막 그런 이게 종교의 색이 강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전부터 그런 약간 샤머니즘이랑 그다음에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무속신앙.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연장선생인데요. 네. 이 몽골, 남부 시베리아에 있는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 문화가 아주 짙게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카자흐와 키르기즈거든요. 그 위에 이제 이슬람이 왔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유목지대다 보니까 뭐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네. 사람은 없이 그렇죠.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다만 샤머니즘 위에 이제 이게 충돌하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조화. 조화롭게 됐지만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이 샤머니즘적으로 많이 믿는 특히 카자흐 키르기즈에 많이 남아있고 또는 좀 더 신심이 깊게 된 농경 지역 네네. 우즈벡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샤머니즘 조금 덜한 이슬람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다가 내 자식이 대학 갈 때 되면 갑자기 막 절에 갔다가 어디 점도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수능에 특히 네, 그 수능 국룰이잖아요. 때. 네, 그때 네. 모든 거를 모든 신을 불러오는 그렇죠. 모든 기운을 다 받아야죠. 그쵸, 그쵸. 비슷한 거예요? 아, 네. 그럼요. 뭔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넣고 그거를 마시면 뭐 기운이 좋다더니 마시면 그다음에 네. 제가 수능을 봤을 때 네. 진짜 실제로 수능을 봤을 때 저희 할머니가 네. 이제 막 쌀라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무슨 종이를 줬는데 그걸 열지 말래요. 약간 몸에 부적 지니고 같은 부적 같은 거. 거구나. 그래서 오. 이거를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보기 전까지는 보지 말아라. 너는 시험을 잘 볼 거야. 이러면서 부적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네.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아,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모든 신의 도움을 받아야죠. 모든 신을 맞아요. 받는다. 웬만하면 그렇군요. 종교, 민족, 이게 참 할 얘기가 하나하나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5개 나라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쵸, 좀 정신없죠. 맞아요. 벅찬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예. 제가 아시는 분들 가끔 중앙아시아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 야, 거기 안 위험해? 막 이러잖아요. 일단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예, 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예. 안내를 해줄 테고 가기 전에 중앙아시아는 이런 나라다 혹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딜 예. 좀 가봐라. 뭐 안 위험하다. 예, 물론 100% 안 위험하진 않겠죠. 그렇죠. 어느 근데 나라나.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중앙아시아 여름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사실 그 밤에 조금 위험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아시아는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다니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놀고 막 그렇습니다. 밤에. 예, 요 네. 풍경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네. 밤이 그만큼 안전한 편이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은 그렇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술도 좀 제한적으로 팔고요. 그래서 어떤 술과 마약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한 어떤 범죄 이런 것도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최근에 카자흐스탄이랑 특히 키르기스탄처럼 네. 산악과 이런 자연이 너무나 좋은 이 나라들은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으로서 네.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동양과 유럽의 이 어떤 중간지대에 있어서 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다 네. 보니까 엄청난 그 관심들이 지금 중앙아시아로 몰려들고 있는데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네. 얘기했다시피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오픈된 그런 지역이고 또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픈돼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K-팝, 뭐 K-뷰티, 뭐 K 뭐 드라마 때문에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우리가 가서 좀 잘못하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뭔가 모범이 돼야 될 것 예,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앙아시아는 우리한테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또 안전하고 네. 또 많은 볼거리가 많고 굉장히 그 친절한 나라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하고요. 네,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오늘님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장 이제 듣는 게 선입견?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맨날 이제 저한테 그 얘기하는데 아니 동네에 막 그 코끼리
돌아다니고 막 사자 돌아다니는 줄 안다고. 중앙아시아 혹은 카자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오해 뭐 이런 게 있으면 경험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근데 이거는 약간 카자흐 뭐 스탄에 대한 건 아니었고 네. 이제 러시아 바로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진짜로 막 집에서 곰 키우냐고 이렇게 물어본 진짜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농담이었겠지만. 약간 근데 진담이었어요? 실제로 진담이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진짜 너네 막 곰 키운다며 보면 막 때려잡던데 사람들이 되게 강하던데 네. 이러고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족이라고 하면은 뭔가 네. 아직도 뭐 말 타고 다닐 것처럼 네. 왜냐면 보면은 이제 주요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그게 좀 특이한 경험이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가서 좀 손에 독수리를 이렇게 앉히고 독수리랑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네. 그게 바이럴을 탔는데 네.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인식 속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사는구나로 이제 잘못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게 여행 그러시네요. 프로그램인데 특별한 프로그램일 뿐인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면들에서 안 가봤으니까 뭔가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엄청 유명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뭔가 빼어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네. 그래서 모를만 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중앙아시아 이해할 때, 이 나라를 뭐 가거나 이해할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좋잖아요. 네, 예. 네. 이 나라, 이 지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지식, 배경, 이런 게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아까 좀 근현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우리가 상당히 옛날부터 이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심지어 한국도. 한국도? 예, 옛날 네. 고구려나 잘 아시다시피 돌궐은 원래 그 튀르크라는 말을 이렇게 음차를 한 거거든요. 네. 돌궐도 우리하고도 같이 당나라를 협박하거나 그랬고 그다음에 뭐 위구르는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 저기 위구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위구르하고 들어보셨을 거고 네. 또 대표적으로 흉노 흉노, 예. 알죠. 네. 흉노족 같은 경우도 저쪽 서쪽에서는 뭐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훈족하고도 비슷하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민족들이 여기서 고대 유목 제국들의 발상지면서 양쪽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몽골 제국, 네.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특히 신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신라 지역에서 많은 유물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중국 한족이 아니라 네. 몽골과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건너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쪽 영향권에. 예, 그 뭐 금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각종 그 아예 외국인 상들도 여기저기 남아 있고 처용과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그 유리공예 같은 네, 경우도 네. 독특한 것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어져 있는 네. 중간에 한족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관직명이라든지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신라 같은 경우는 뭐 태각간 이런 거 칸에 음차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신라만의 독특한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많은 수많은 그 사례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경주 지역에서 있는 그러한 왕들의 무덤들, 그런 네. 형태, 작은 산 수준의 그런 구릉 형태, 그런 것도 카자흐스탄은 1,000몇백 개가 있거든요. 그런 그 쿠르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네. 무엇보다 고려인의 존재로 인해서 한류가 있기 전에 이미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 혹은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고려인들이 네네. 거기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되고 한 가지만 조금 이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 어떤 그 오해되는 점만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가진 오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몽골 그러면 다 말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중앙아시아 하면 다 낙타 타고 다니는 줄 알고 말 그렇죠. 타고 다니는 줄 아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련식의 근대화를 거쳐서 도시화나 산업화가 어마어마하게 된 지역입니다. 네. 지하철도 있고 네. 그냥 일반적인 다른 나라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시 생각하시면. 예, 맞습니다.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말 말고 테슬라. 말 낙차 아니고 테슬라다. 네. 요거는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우즈벡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인도 그러네요. 그렇고요. 카자흐스탄이다 그러면 카자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인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구나. 민족적으로는 러시아인일 수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뭐 각 나라다 130여 개에 가까운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특히 다민족 네. 다문화 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에서 꼭 알아둬야 되고 꼭 각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유럽도 사실은 뭐 게르만족, 뭐 독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뭐 예. 중남미도 많이 섞여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한민족, 단민족 해서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일반적이라 지금까지. 생각하지만 사실 섞여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죠. 중앙아시아도 역시 그렇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말씀하신 김에 과거 유목민의 어떤 영향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영향들 그리고 소련의 영향 이런 것까지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소련 해체 후에 각자의 길을 걸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구 저 아까 찾아보니까 1인당 GDP도 뭐 천차만별이고 천차만별이죠. 어떤 데는 천연재원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척박하고 정치 시스템도 많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시면은 어떤 일단은 독립하고 나서 키르기스를 제외한 4개 공화국은 독립 직후에 그 전에 계속 통치를 했었던 각 지역 공산당 제1서기장들이 네. 그대로 이제 새로운 국가의 수장이 됐습니다. 네, 말하자면 사회주의 소련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시스템 속에서도 일단 옛날 사람들이 거의 다 계속 지배를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도 들고 자연 수명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한 이유로 보통 이제 정권이 교체가 뭐 2세대, 3세대 예, 이렇게 일정 정도 장기 권위주의 시스템을 좀 유지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민주적인 시스템 속에서 교체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은 그 제2대 대통령들이 그래도 그 전보다는 민주적인 어떤 발전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 개방 경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나아지는 상황이고요. 좀 충격적이게도 구소련 국가 중에서 이제 아까 키르기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키르기스는 거의 세 차례나 나름대로 민주화 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그런 아주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혁명이요? 예, 민주화 운동, 민주화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네. 이게 뭐 완전한 순수한 민주화 혁명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그건 이제 독특한 케이스고 또 거꾸로 타지키스탄은 내전을 겪었어요. 전체 구소련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하거나 그런 나라는 거의 없고 네. 또 내전도 상대적으로 없었거든요. 네. 그런 그 민족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거대한 그런 끔찍한 상황들은 없었는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이 예외적으로 네. 중앙아시아에서는 네. 그런 걸 겪었습니다. 물론 좀 더 확대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민주화 혁명들도 있었지만 네. 일단은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약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거의 뭐 북한 수준의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만 완전 폐쇄된 국가고 개인 숭배 사상까지도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 약간 한 사람이 거의 종신 집권하듯이 이제 그 첫째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됐는데 네. 그분이 또 갑자기 물러나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정권을 물려줬습니다. 세습을 해보군요. 예, 투르크메니스탄은 좀 가장 폐쇄적인 국가고 그렇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데는 역시 키르기스가 제일 자유롭다고 했었었는데요. 아까 네. 민주화 혁명도 있었다시피 네네. 그러나 좀 나라가 가난하고 또 최근에 정권은 조금 권위주의로 좀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카자흐스탄도 아주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투자를 받으려면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오픈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성 권위주의 국가,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권위주의 국가에서 네. 조금 더 오픈하는. 좀 더 오픈되는. 그러나 아직은 민주주의 기준은 좀 미치지 못한. 또 특히 시민사회 발전 정도나 그런 것들에서는 아직은 좀 문제가 있고 네. 또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네. 좀 낙후되나요?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석유, 가스, 에너지에 비해서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그러나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조금 뭐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거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치를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근데 예. 아까 넘어가는 교수님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이제 뭔가 약간 겉핥기식 민주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권위주의적인. 또 권위주의적이지만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그쵸. 거기에 반발하거나 막 불만이 있거나 또 그렇지는 않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외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군사력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뭔가 위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뭐 강국 뭐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세 나라가 다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중간에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제 외교를 잘하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라서 그 외에는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은 그냥 네네. 어느 정도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런 약간 분위기 같은. 일단 정치적인 맥락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소위 말하는 이제 강대국들이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호시탐탐 이러고 있어서 우리는 일단 네. 외교가 생존의 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외교도 보면은 뭔가 정말 독특한 그런 외교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내가 완전히 러시아의 편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의 편도 아니고 막 친중도 아니고, 근데 조금씩은 또 약간 그렇게
가서 잘 보이고 뭔가 아부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다 잘 보이고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터키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보면 다 친하잖아요. 다 친한 척 하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생존형 인싸 같은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외교 수리라는 게 원래 그렇죠. 네. 토론에서 이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지배했고 억압했고 이런 나라와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개가 러시아의 어떤 친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소련의 지배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차치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당시 그 시기에 다른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관계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르게. 예. 아, 그렇죠. 식민지랑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러시아 사람들 많이 남아. 물론 이제 자국 중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언어 정책이나 뭐 문화 정책을 피하다 보니까 러시아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 이민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마치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뭐 식민지로 벗어나서 막 그런 거하고는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때는 탈러시아를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에너지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 국경을 몇천 킬로를 맞닿고 있다 보니까 또 위에 러시아인들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구소련 시기에 그 러시아인들이 주로 이제 과학자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식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니까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 잡아둘 필요도 있고 오히려 러시아부터 떨어져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혹은 군사 안보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아서 오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를 탈러시아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지죠. 혹시 중국하고는 관계 어때요? 중국이 사실 중앙아시아 엄청 애쓰잖아요. 시진핑이 원래 막 전 세계 돌아다니는 편은 아닌데 제가 그냥 얼핏 기억하기에는 중앙아시아를 참 여러 차례 갔다라는 인상이 있거든요. 어때요? 중국하고는? 일단 중국 얘기하기 조금 전에 미국이나 유럽이 중요한데요. 소위 서구. 예. 일단 소련 무너지자마자 이제 서구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예전에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지역에 이제 자본주의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아주 탐을 냈죠. 그래서 특히 뭐 지금 이 시대는 좀 그것도 이제 벗어났지만 어떻게나 가스에 하여튼 중동을 대체할 수 있는 보고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의 석유가 엄청납니다. 아제르바이잔까지 포함하면 이 구소련의 이 모든 지역은 새로운 정말 대안 지역이었죠. 그래서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특히 미국이 이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서구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 다양한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오랫동안 힘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대로 대처를 러시아 입장에서 못했고 그거를 파고든 게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이 지역의 첫 번째 중국의 서쪽에 중국을 괴롭히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 신장 위구르가 카자흐스탄과 맞닿아 있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벡 민족하고도 비슷하고 또 이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지역을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잘 구슬러서 독립운동 원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서부대 개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개발을 많이 시키고 한족을 많이 이주시키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떨어질 것이다. 동화될 것이다. 예, 동화되거나 불만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그게 제일 큰 중국의 목적으로 이미 많이 중앙아시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자원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자원을 갖고 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원 외교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는 이제 1대1로는 그 이상의 중앙아시아가 말 그대로 중국과 서남아시아, 중동까지 있고 심지어는 유럽까지 이을 수 있는 러시아를 거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서 중앙아시아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1대1로 정책 이후에는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중국 때는 여러모로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요즘에 기후 위기 많이 얘기되는데요. 이제는 또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중국이 그 재생에너지의 지금 최선두주자거든요. 특히 태양광은 뭐 꽉 잡고 있죠. 그래서 전기버스라든지 이 타지키스탄에 가보면은 전기버스를 다 중국에서 줬어요. 전기버스를.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전통적인 그런 무역이나 투자 외에도 또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그런 것까지도 중국이 대규모로.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소비재 같은 게 이제 붕괴됐을 때 중국이 그 예전에요. 값싼 그 중국 제품들로 많이 채웠거든요. 타지키스탄 같은 데는 중국 제품으로 완전히 일단 장악이 되고 있죠. 끊으면 생활이 안 될 만큼 의존도가 높아졌겠네요.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공포스럽지만 네. 중국이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다 공포스러워. 그래서 이 지역은 독특하게도 우리나라도 아마 거기 속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차이나타운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와. 되게 싫어요. 어. 일단 인구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중국의 영향력, 자본의 영향력, 인구의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통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중국의 자본이라도 받아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뭐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중국의 어떤 서쪽의 영향력 미치는 걸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없는 건 굉장한 의미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전 중국에 세계적으로. 식당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긴 하지만 네. 일종의 그 미국이나 뭐 그런 데 커뮤니티를 크게 한 거리를 다 막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 뭐 항상이라기보다 일단 자본 투하해가지고 의존도 높이고 이제 제조업이나 일상생활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채워지도록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미 작업이 다 돼 있는. 이제 다방면으로 저렴하고 조금 질 떨어지는 네네네. 그런 소재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까지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죠. 도로나 뭐 철도 그쵸. 이런 인프라. 쪽도 다 아까 중국 바로 업체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도로, 철도 이런 건 거의 다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대1로 그 일환으로. 그 한국이 오히려 더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오지. 예.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 예. 한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이유도 결국은 중앙아시아와 한국은 어떤 관계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사실은 이제 K-팝이나 이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네네네. 중앙아시아 여행 갔던 그 지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무턱대로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그냥 5,100만 인구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왜 사진 찍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진 찍자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나요? 약간 뭐 K-팝 뭐 드라마 이런 거에 영향도 있는데 네. 아까도 이제 뭐 종교를 덕질하는 것처럼 아, 네. 덕질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덕질.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적으로. 맞아. 그래서 예전에 적절한 그 엑스포를 했었는데 네. 7년도였나? 엑스포를 해서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와서 자기네 이제 부스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때 주제가 뭐 에너지 뭐 그런 거 관련된 거였는데 이제 한국관이 가장 인기가 많고 줄이 가장 길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냥 네. 방학 기간 때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도 많고 네. 그리고 보면은 그냥 일반 거기서 그냥 이제 알바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 이제 한국 네, 학생들하고 사진 찍으려고 요따만하게 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실제로 그 드라마나 그런 거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나도 그렇죠. 봤어 어디서 막 약간 이런 건가요? 그쵸. 아니면은 이제 넷플릭스. 누구랑 닮았어 이러고 되게 그렇군요. 연예인을 얘기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진짜 신기해요. 혹시 그 가셔서 경험담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떠세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막 아, 그게 또 예, 예. 나이 제한이 있군요. 좀 젊은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여쭤봐야 되겠네요. 교수님은 그래도 때때로 가시니까 이 네. 흐름이 있잖아요. 예, 예. 아, 이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에 관심, 이제는 폭발, 뭐 약간 이런 흐름을 좀 느끼셨나요? 고려인들로 인해서 이 코리아라고 하는 따옴표로 코리아 혹은 코리아는 네.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물론 북한도 있지만 네네. 이미 소련 때부터 굉장히 익숙했고요. 이 코리안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익숙하게 정말 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부터. 나라들이.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이 새로 등장하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 하나로서도 물론 그렇고 또 아시아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서 네.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있겠죠. 네. 예. 그 폭발적인 게 옛날에는 막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한국, 오랫동안. 코리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고 네.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기업들의 그런 제품들이나 차,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대우도 당시 그렇죠. 나가 있었고요. 네, 네. 그런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약간 이제 좀 재밌어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라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말 그대로 이제 소위 유튜브 시대라 겹치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뭐 완전히 거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 정리하자면 토대가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렇군요. 예. 한국에 대해서. 예. 네. 거기 고려인들도 한국식의 전통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미 관심 엄청 많았고요. 네, 네.
이미 옛날부터 엄청 많았습니다. 고려인 출신 유명한 뭐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꽤 있었다고 그런 분들도 많이 들었는데. 있고요. 뭐 네. 빅토르 최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네. 최근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또 고려인 기업인들도 얼마 전에 포브스에 카자흐 50인 기업 고려인들이 들어갈 정도로 차별도 많지 않고 고려인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 고려인들 혹시라도 어디 가서 차별받는 거 아니야 약간 걱정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약간 기후에 불과하다. 물론 뭐, 예, 뭐 있겠지만. 국가별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그렇게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예전에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주몽이 2010년도에 이제 아주 핫했어요.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고 이거 멋있고 네. 그다음에 약간 영웅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송일국 배우님이 네. 그때 이제 시장을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진짜 거의 한 과장해서 80-90% 정도 되고 웬만하면 다 봤어. 네, 웬만하면 다 보고 그리고 그 주몽이 방영하는 시간대에는 네. 도둑도 맞아요. 도둑질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다들 고요하게 주몽만 보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서로 전화질 안 하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절대. 그런 약간 영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네. 조금 정서적으로도 가까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뭐죠? 대장금도 굉장히 대장금도 인기 그렇죠. 있었죠. 엄청 인기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런 장유유서 문화나 아니면 네. 옛날에 이제 한국의 옛 결혼식 그런 약간 문화들이 네네. 있잖아요. 뭐 함들고 이런 것들도 카자흐 전통 그런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비슷해가지고 그렇군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한국 사위 데리고 오면은 그냥 뭐 우리 같은 사위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모두 아시아였어요. 막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기 시작했고 네. 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 예.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만 남아 있다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이제 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전망을 하자면 예, 네. 이제 특히 이제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후에 러시아를 통한 어떤 많은 교류와 협력들이 좀 중단이 된 상태고 네. 또 앞으로 또 다시 복구가 되겠지만 네.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는 기업인, 뭐 관광객,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중앙아시아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한 나라씩만 살펴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곳들이죠. 오늘은 큰 그림 중심으로만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각 나라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